어디 인터넷 이런 거 보면 뭐 몇 년 주기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10년 주기설인데 제가 그렇다고 10년 주기설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보니까 그 정도의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보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보느냐가 중요하긴 할 텐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54년부터 있네요. 자, 54년부터 있습니다. 자, 그러면 54년에서 소위 말하는 한 60년대까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54년 이전에 가장 경제적으로 큰 이벤트, 역사적으로 다 아실 만한 겁니다. 1929년 예, 대공황이 터지죠. 예, 대공황이 터지고, 대공황은 왜 터졌어요? 예,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게 공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나왔던 게 케인지안이죠. 케인즈. 예, 케인즈를 추종하는 사람은 케인지안이라고 하는데, 그 케인즈가 하는 건 뭐예요? 당시에는 뭐 양적 완화가 불가능하죠. 왜? 그때는 근본이 시대니까 양적 완화든 뭐 통화 발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장이 살아나질 않아요.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이제 좀 굴리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재정 정책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빅딜이래 자꾸. 빅딜 맞나? 빅딜은 거래할 때 쓰는 말인데. 어? 뭐였죠? 댐 찍고 후보 댐 찍고 하는 거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뉴딜이죠, 뉴딜. 딜은 딜인데. 네. 예, 그때는 근데 재정 정책 쓰려면 돈이 필요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때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90%에 달했던 시절도 있어요. 90%입니다. 1억 벌면 9천만 원 가져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때 한번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저택 같은 걸 나라에 그냥 공물로 내버립니다. 물건을 내버려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그게 그 큰 저택을 쓸 데가 없으니까 다 도서관으로 바꾼 게 이제 미국 가면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런 역사의 흔적이죠. 자, 그렇게 돼서 정부가 어떻게든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빚을 내고 돈을 풀면 어떻게든 시장이 좀 돌아가면 사람들이 월급이 올라가거나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면서 이제 주머니 돈이 생기니까 돈을 쓴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간에 목표는 뭐예요? 좋은 나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나라 만드는 거에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있는데,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가, 지금은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에서는 기업들이 중심이죠. 기업들 매출이 잘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매출이 잘 나오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은 뭐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케인즈의 방법. 수요를 자극하는 거죠. 사게끔 만드는 거죠. 소득을 늘리자. 그럼 어떻게 소득을 늘려? 그러면 정부가 뭐 육교를 짓든 뭘 하든 일거리를 줘가지고 일당을 주면 그걸로 밥도 사고 옷도 사고 할 거 아니냐. 요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대규모 재정 정책인 거죠. 근데 지금은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물건 많이 팔려면 사람들의 월급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을 쓰고 있어요? 물건을 싸게 주는 거죠.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싸면 많이 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리가리를 하는 거예요. 와리가리. 둘 다 맞다는 거는 어느 한쪽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60년대까지는 대공황을 벗어나려고 재정정책을 엄청나게 썼어요. 댐도 짓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약발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수요 중심으로 물가를 올렸으니까. 그런데 인건비 올라가는데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해요? 가장 무섭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만 오른다. 한마디로 월급 안 오르는데 물건값 오른다. 그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최고의 헬게이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히 연금 생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연금은 한 달에 얼마 딱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 죽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한계에 봉착해서 이걸 60년대 때는 공황 때는요,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일단은 공항을 일단 벗어났습니다. 일단 공항을 벗어나고 나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본이제였죠. 근본이제가 71년에 깨지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뭐 딱히 압력이 없었습니다. 60년대는. 왜? 금이 발견되는 만큼만 돈을 찍으니까요. 공항은 나라가 이제 세금을 소득세를 높여가지고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나왔는데 물가 상승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60년대. 근데 71년에 닉슨 쇼크가 터지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70년대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 지구적인 물가 상승을 겪는 거죠. 오일 쇼크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 성장률을 너무 앞지르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는 다 물가가 비싸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물가 잡는 게 지상 과제겠죠. 그리고 잡겠다는 사람이 표를 많이 얻을 것이고 그게 레이건이고 대처였다는 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80년대에는 방법을 바꾸죠. 물가를 잡는다는 건 물건값을 싸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미국에서 물건값을 싸게 하려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인건비 싼 데다 공장 지어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1년도에 핑퐁 외교가 시작됩니다. 왜? 중국보다 사람 많기로는 중국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도 트럼프하고 뭐 중국하고 막 싸우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때는 6.25까지 하고 나서 전쟁하던 국가고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참 닉슨이라는 친구가 참 재밌어요. 요즘 따라 또 박근혜 때문에 자주 나오는데 일단은 그 친구가 두 개를 해냈죠. 자기가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있을 때 그게 터졌는지 뭐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근본인을 깼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중국을 열어요. 중국을 엽니다. 71년도에 이제 핑퐁을 하고 79년도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헨리 키신저입니다. 참 대단한 미국의 최순실인데. 그런데 비선은 아니었어요. 그 정선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양반인데 왜 이때는 물가 잡으려고 하면 이게 마진이 많이 나면 좀 줄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줄일 게 없잖아요. 인건비 줄이는 게 답입니다. 그렇다고 근데 재밌는 게 기름값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예? 기억나시잖아요. 올해 뭐 26까지 떨어지고 뭐 200은 안 가지 200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는 물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급, 인건비예요. 인건비 웬만하면 안 내려가죠. 우리나라 지금 아직 시급, 소위 말하는 지금 요즘에는 뭐 주유수당 챙겨주면 사장님 찾는다 뭐 이런 광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시급은 계속 올라가죠. 하다못해 정경련도 동결하자고 하지 깎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을 하느냐 안 된다 뭐 이거 가지고 쥐어뜯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는 그 어느 것보다 보수적으로 올라가요. 한 번 올리면 내리기가 빡시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인건비를 줄일 방법이 없으니 인건비가 원래부터 싼 데로 가야 되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는 걸 관세 없이 관세가 혹은 없거나 싸게 갖고 와야 되는 게 자유무역이고 그러려면 지금 당장 정말 푼돈이라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은 중국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개혁 개방에 인도를 하고 나중에는 WTO에 가입도 시켜주죠. 미국에 필요했던 겁니다. 미국이 필요해요. 중국이 예뻐서기보다는 중국도 사실 알고 있었죠.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에다가 자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완전 호구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본처럼 그렇게 호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70년대 때는 이제 물가 잡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80년대 결국 잡아냅니다. 결국 다 대처도 그렇고 레이건 때도 그렇고 물가가 나중에 가면 다 잡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응답하라는 대부분 90년도죠. 그때가 제일 살기 좋았어요. 인플레 잡혔죠. 인플레가 뭐냐? 인플레 잡혔죠. 그리고 어찌됐건 고성장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참 좋았잖아요. 90년대. 그리고 지니 계수라고 아시죠? 평등 지수가. 이때 스칸디나비아 3국하고 우리나라 거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뭐 크게 뭐 별 차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뭐 차이가 굉장히 했기 때문에 그때가 참 좋았던 시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IMF 이후에 갑자기 들어오면서 속도가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좀 난폭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IMF를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80년대를 이렇게 넘어가 90년대 아주 좋아서 90년대에는 참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의미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 치고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닷컴 버블이 일어나죠, 그때. 예, 그게 2001년입니다. 2001년. 예, 근데 그게 꺼지고 나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크게 뭐 별건 없었는데 부동산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버블이 생기면서 그냥 그 힘으로 갔던 거예요. 그게 2008년에 빵 터지고 이제는 뭐 크게 뭐 기댈 게 없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시대로 온 겁니다. 디플레이션 시대로 오다 보니 디플레는 현금 보유 매력도가 높은 시대잖아요. 물가가 낮으니까. 그런데 공급 중심의 신자유주의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안 팔리니까 더 싸게 내놓는 겁니다. 더 싸게. 공급 중심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대형 자본만 살아남죠. 이걸 할 수 있는 글로벌 그 공급 체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데만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옷 같은 것도 이제는 동대문에서 도매 떼가지고 파는 건 너무 힘들어요. 중국에서 공장 돌려서 바로 갖고 와서 인터넷으로 싸게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좀 심해진 거고. 근데 문제는 뭐 경쟁이야. 뭐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온 겁니다. 가장 큰 한계가 뭐예요? 재정 정책 없이 통화 정책으로만 수요를 계속 자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통화 정책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를 계속했더니 채권 시장이 너무 불붙은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 주고 자꾸 채권 사준다고 하니 채권이 갑이었던 거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들어눕고 은행이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 이게 참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진짜 웃긴 게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평등이잖아요. 1인 1표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핵심이 뭐예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경쟁과 평등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죠?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평등하면 경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 평등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총선할 때는 1인 1표가 되는데 주주총회 가면 또 지분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되게 웃겨요. 생각해보면 웃긴 겁니다. 원래 그냥 이런 세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순을 갖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불황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브렉시트고 트럼프의 당선이고. 왜?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계속 이겨갔잖아요. 근데 다수의 패배자들이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이없지만 뭐 브렉시트였고 트럼프의 당선도 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만약 4월 총선이 의미가 컸다고 봐요. 그때 놀라웠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80표만 되면 뭐 80표만 되면 좋겠다. 근데 진짜 80표 나왔으면 지금 탄핵 얘기 나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민의당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100석 괜히 많이 했으면 그냥 뭐 박근혜는 아예 생가겠죠. 국회 통과 불가능이니까. 근데 그때부터 약간 그 박근혜가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국민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분노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러난 게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그건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그래서 얘기가 좀 장황해졌는데요. 예,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변곡점이 2016년에 확인이 2번이나 일어났고 글로벌한 사건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그 변화를 좀 앞당길 것 같다는 거. 그리고 그 트럼프의 공약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인플레이션 지금까지는 이 디플레랑 싸우겠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갑자기 인플레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갑자기 초강세로 간 겁니다. 요거 약간 이해가 되세요?
원래는 다 좋아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초강세로 가니까 이머징이 멈칫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으로서 나쁠 게 없으니까 미국 그냥 가는 거죠. 미국으로 좀 가는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레이 달리오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블로그 제목은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30년 만에 빅 시프트다. 뭔가 변한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떤 게 변하느냐? 이 30년의 기준이 뭐냐면 채권 시장의 이제 랠리가 끝이 난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는 이제 인플레 모드로 갈 것이다. 인플레 모드. 지금은 여기서 보죠. 앞에 거를 보시면요. 이게 채권 수익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하죠. 그럼 채권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형 자본들은 다 채권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고점 찍었듯이 여기 저점 찍고 다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채권은 분리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게 드러나고 이게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서 올라가면 이때쯤부터 한 2, 3년 후부터는 채권 시장이 많이 좀 빠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트럼프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읽어볼 만한 내용을 좀 추려왔는데요. 일단 레이건 정부 시대와 유사한 보수주의로 전환이 예상된다. 뭐 그거는 제가 또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게 변한다는 게 어떤 게 기존에 우리가 살던 30년의 세상은, 그러니까 1980년부터 레이건 이후부터의 세상은 그냥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재정정책.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융위기 터져가지고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얼마 쓰게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냥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 뭐 QE를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봤죠. 금리 인하한다. 알고 보면 다 통화정책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책은 거의 안 썼단 말이죠. 물론 유럽은 쓰다가 한번 이제 유로존 재정률이 겪어가지고 더 움츠러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왼발 오른발이 돼야 되는데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이렇게 같이 가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한 발로 뛰어야 되니까 속도가 안 나죠. 그래서 낮은 성장률이 낮으니까 물가가 높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물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자유무역 아니면 이제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고 뭐 파견직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성장률이 낮으니까 저금리 아니면 못 견디겠죠. 거의 제로 금리를 붙여놓는 겁니다. 성장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좀 자유무역은 어떻게 됐든 좀 후퇴될 것 같고, 그리고 공격적인 재정정책, 뭐 지금 뭐 트럼프가 하는 게 재정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트럼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 가로놓고 미국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성장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only US입니다. only US. 하고 고물가, 지금보다는 고물가. 그러면 고금리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초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가 없어진다는 거지 고금리는 절대 못 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견딜 만한 체력이 안 돼요. 미국도. 그래서 이걸 대강 보니까 제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했잖아요. 이 한 번 흐름을 잡으면 한 10년 정도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참 묘한 건데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와서 놓고 보니까 10년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드렸던 게 인플레 압력이 없었던 1960년대에서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해졌던 70년대로 넘어갔고, 그리고 80년대부터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잡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한 성장률이 나타난 패턴과 유사한 흐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인플레 압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를 했죠. 그래서 물가를 확 잡았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돼서 한동안 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듯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무섭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플레가 제발 좀 오라고 하잖아요. 웰컴 투 인플레잖아요. 그러면 60년대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유도거든요. 근데 이게 잘 돼버리면 모든 거에 속도의 문제죠. 너무 잘 돼도 지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한 바퀴 도는 거 아니냐? 그래서 30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데올로기가 변한 건 확실하다. 오바마는 미국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그 자체로 비주류였죠. 흑인이잖아요. 흑인이고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권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막 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노풍 불 때와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아웃사이더지만 트럼프를 모르는 미국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백인 보수주의자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는 심지어 뭐 막말까지 쏟아내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나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이데올로가 변하는 건 확실하다. 이제는 오바마 때처럼 되기는 힘들 것이다. 아무리 제가 강의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트럼프의 말한 거에 비해서 돌아온다는 거지. 그렇다고 오바마랑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 변화는 확실한 거고 그 이데올로기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는 거죠. 환경을 변하면 그간 30년간의 채권의 랠리 여기서 고민해요. 그 채권에 있던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지켜보고 따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 왜 역발상이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보호무역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다 세계 경제가 파괴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역발상 투자자라고 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레이 달리오도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구루들은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미국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투심이란 건 시장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하고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뭐 주식은 워낙에 막 움직이니까 채권을 놓고 보겠습니다. 채권에도 보면 채권에 가장 안전한 게 뭐겠습니까? 미국 국채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에서도 조금 이제 고위험 상품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하이힐드라 채권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번에 좀 질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국채를 지르겠습니까? 하이힐드 지르겠습니다. 하이힐드 지르겠죠. 근데 이제는 뭐 수익은 개뿔이고 원금만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국채로 가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측정하는 온도계로 씁니다. 이거 상대 강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채권이고 이거는 하이힐드인데 상대 강도를 보면 이게 내려가면 어떤 의미? 둘이 같이 가면 이게 위로 올라가고요. 거꾸로 가면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가 이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채권보다 하이힐드가 끝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하이힐드가 고개를 바짝 들었죠. 그냥 요즘은 미국은 좀 지르는 분위기다 라는 거 보시면 돼요. 미국은 지른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머징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하이힐드보다 더 위험한 게 이머징인데 이머징도 지르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머징은 안 질러요. 이게 뭐겠습니까? 지르긴 하는데 미국 안에서만 지른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없거든요. 이게 고개를 들면요. 이머징은 더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앞으로 큰 시장이 올 것 같으면 삼성전자를 사야겠어요? 코스닥을 사야겠습니까? 코스닥을 사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좀 느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해야지. 근데 코스닥은 가만히 있고 중간쯤 되는 애들만 날아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위험 선호가 늘었다. 즉 한마디로 지르려고 하는데 철저하게 미국 안에서만 지른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보호무역이 강화될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미국만 지르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 정도 가면 이머징을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시장이 눈치 보고 있다. 지르는 게 맞긴 맞는데 지구적으로 지를지는 좀 고민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하고 미국 달러 인덱스는 같이 갈까요? 반대로 갈까요? 답안지 나와 있는데 반대로 가잖아요. 뒤집어 놓은 거 같잖아.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 그 달러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인데 이거 보시면은 얘가 내려가니까 얘가 올라가고 딱 이렇게 되는데 딱 반대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같이 움직이죠. 여기서부터 같이 올라가잖아요. 왜? 상관계수가 1이 되면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0.83입니다. 거의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죠, 이게 상관계수가. 이게 그 증거입니다. 철저하게 미국만 지른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 채권을 살려면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달러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늘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위험한 걸 지르니까 하이힐드랑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온리 미국. 이렇게 현재는 이렇구나.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한 달쯤 됐는데 딱 이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딱 한 달이 이 칸만 다르게 움직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고. 자, 그러면 그냥 다 때려치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질문이 나와야 되죠.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이 갑인 것 같은데. 제 강의를 들으면 자꾸 이제 친미주의자가 된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융 역량이라는 게 돈과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동네가 미국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머징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절반 정도는 미국에 투자하고 절반 정도는 이머징에 가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핫하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머징은 내년쯤을 바라보고 밑밥 가는 겁니다. 왜? 지금 보면은 미국은 세게 가는데 이머징은 슬금슬금 빠졌다가 다시 약간 고개를 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을 그냥 다실지 왜 반반씩 가느냐?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하이힐드가 세면, 즉, 이 위에 거는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심이 살아있으면, 이제 이머징이나 원자재도 강해야 되는데, 지금 또 달러가 같이 강하잖아요. 달러가 강하면 원자재 시장하고 이머징 시장 어떻게 돼요? 박살나잖아요. 박살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철수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상황계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원자재 쪽으로는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머징 주식 자체로 바로 쏘진 않는데 원자재 시장으로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시장이 좋으면 선진국이 좋아요? 이머징이 좋아요? 이머징이 좋죠. 그래서 시간차가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심지어 이머징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달러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온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을 바로 지르긴 겁이 좀 났던 건데 그러면 원자재만 먼저 들어가면 미국이 가고 한 박자 늦게 따라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쯤 보고 밑밥 간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재가 돌아오면요 이머징 무너지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론 말로만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또 팩트를 보여드려야지. 자, EPFR에서 나오는 건데요. 글로벌 이머징 마켓 주식형 펀드입니다. 자, 요때가 언제겠습니까? 2010년에 갑자기 확 들어갔어요. 브렉시트 이후입니다. 브렉시트가 딱 가결이 되면서 선진국들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할 것 같으니까 숨통이 트였던 이머징 쪽으로 돈을 싹 몰렸던 거죠. 그래서 과도 유입이 됐어요. 근데 흠이 트럼프가 돼버렸네? 그래서 먹은 거 다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도하면 결국은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게 요렇게 V자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죠. 5주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5주 만에. 5주 만에. 왜? 웬만해서는 여기 튀어나간 것들은 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들이에요. 이 과도선을 넘어가 있는 거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산이 좀 더 있고 하면은 시간도 많고 이러면 그냥 간단합니다. 줄 그어놓고요. 여기 넘어가는 게 있으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사는 거지. 근데 그때 사면 무조건 아울렛이야. 최소 30% 할인이에요. 최대 70% 할인까지. 근데 문제는 그럼 얼마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이 돈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 됩니다. 사놓고 몇 년 동안 안 돌아와도 상관없는 돈. 그러다가 여기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파는 겁니다.
정말 장기 투자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냥 뭐 몰라도 돼. 그냥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1.7에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각종 펀드들이 거기 다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도 유출로.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싸군.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또 플러스로 바꿔놓고 또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좋군 하고 팔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참 돈 벌기 쉬울 것 같은데, 예,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뭘 해야 됩니까?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돼요. 자꾸 팔고 싶고, 자꾸 뉴스를 보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이 1년 동안 뭐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면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그냥 머리를 비우고 컴퓨터를 끄고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돼요. 아니면 확실하게 배워요. 아니 뚝심 있게 자기는 원칙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참고자를 보여드리는 게 근데 또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온 돈들이 주로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아시아로. 왜 그럴까? 왜? 이머징하면 아시아 그리고 남미, 러시아 뭐 이렇게 있거든요. 남미는 멕시코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제일 고생한 동네가 멕시코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좀 더 있다 들어가자. 그리고 브라질은 탄핵했더니 또 탄핵한다 그러고 탄핵 오브 탄핵을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브라질은 이제 또 투자를 할 만한 시기가 좀 오고 있지 않나 살짝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확실해지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상품의 아시아 주식형이죠.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회복되고 있는 게 확인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하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단이 발생을 했는데 결론 하나입니다. 달러가 너무 강했으니까 달러가 덜 강해지면 좋아지겠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달러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안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제는 폭삭 내려앉았어요. 100일이었다가 1포인트가 하루아침에 내려앉아요. 그 1포인트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게 잘 안 움직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100선. 저는 이제 세 자리만 아니면 된다고 봐요. 일단은 두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가죠. 그죠? 그리고 미국 채권 수익률입니다. 급등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좀 진정이 됐죠. 최대 여기 찍었을 때는 2.4까지 찍었습니다. 2.4. 우리 올해 중반에 뭐 미국이 이제 금리가 영원히 안 오를 것 같은 뭐 거의 다 포기했을 때 분위기가 1.56 정도였거든요. 역사적 저점이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많이 올랐죠. 그에 비하면 1년도 안 돼서 1%가 오른 겁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사람들이 기준금리만 봐요. 근데 시장금리는 보통 이제 10년물을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출금리 올린다고 막 은행들을 막 쌍욕을 하는데 물론 은행들이 좀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채도 많이 올랐어요. 10년물도 2.2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가끔은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돈은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거니까 예금금리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기다렸다가 예금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생각인 거죠. 예금금리가 한 5% 되면요, 국채금리가 얼마나 될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부동산이 박살날 거예요. 부동산이 일단 박살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다. 그래서 기준금리, 정책금리하고 시장금리는 또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기준금리만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에 진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환율로 확인이 되겠네요. 더 이상 환율이 오르지 않겠네. 올라가다가 뭐 거의 똑같죠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1,200원 되려면 달러 선물 인버스를 사려고 했더니 그걸 알았는지 그냥 멈추더라고요. 아깝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달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시장이 그냥 약간 놀라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한 달 정도로 진정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달러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한 달 정도로 일단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것만 잘하면 세월호 7시간에 놀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장관 임명이잖아요. 장관 임명인데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애들을 장관에 뽑을 것인가. 그 중에 이제 장관 중에서도 우리한테 중요한 장관들이 있겠죠. 미국의 보건복지부하고 뭐 우리하고 큰 상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겠습니까? 재무장관. 재무장관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스티븐 무누신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이상합니다. 처음에 영어로 봤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약간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유대인이고요.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예. 뭐 사실 이것만 봐도 뭐 크게 달라질 오히려 더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면은 이때까지요 미국 재무장관의 사관학교가 골드만삭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성증권에서 나와가지고 다 금감원 회장하고 뭐 그런 분위기죠. 다 그 라인 그거는 이때까지 트럼프도 전혀 다 그리고 시킬 사람이 없어요. 뭐 알아야 시키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막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막말이고 뭐 이민자 쫓아내고 뭐 이런 장벽 세우고 하는 건데 가장 제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1조 원의 인프라 투자잖아요. 야, 이 사람이 설계한 공약입니다. 예, 실세죠. 실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 이런 거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환율 계획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재무장관입니다. 이 양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양반 말하는 거 보니까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이 강하게 가기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달러 유도를 위한 환율 정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사는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냐 뭐 물어봤더니 미국 경제 성장 3~4% 찍겠다. 근데 뭐 미국 뭐 3.2인데 뭐. 근데 뭘로 그걸 할 것이냐? 감세를 통해서 뭐. 그래서 이제 비난이 쏟아졌죠. 부자들만 키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중산층한테 자기 말은 그래요. 감세를 다 하는데 그 감세 수혜자들은 중산층이 될 것이다. 왜? 세율을 낮추는데 그 고소득자들한테 공제를 없애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산층 띄우기로 우리는 완전 거꾸로죠. 201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진짜 우리 소득세율을 보면 뭐 유럽하고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요. 1억 5천 넘어가면 38%잖아요. 오, 헬입니다. 와, 뭐 모르겠습니다. 1억 5천 이상 벌려고 하면은 뭐 직장인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38%라니. 그게 원래 3억에서 갑자기 1억 5천으로 내려온 거고 또 소득세가 이번에 또 5억 이상 또 생겼죠. 40%. 이거저거 따지면 42% 정도 되는데 참, 법인세 인상은 이제 나가리 됐습니다. 네, 나가리 됐고 요거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뭐 근데 이제 좀 부유세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 번 있었다가 지금 이수나 마나한 법이 된 종합부동산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 이제 이수나 마나한 법이 됐죠. 근데 이거를 최근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올랑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팍 때리는. 그래서 지지율이 4%가 돼버렸어요. 허걱. 그래서 좀 힘들구나. 참. 그 프랑스 사람들은 분노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선 포기를 했습니다. 박근혜는 포기를 안 하는데 올랑드가 포기를 선언했더라고요. 아무튼 뭐 참 여러 가지로 부러운 나라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 주가 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주가로 아마 3~4%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일단은 뭐 재밌으면 한번 뭐 지켜보죠. 뭐. 제가 볼 때는 패는 거의 다 깠다고 보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장관 되기 전부터 해오던 거라 뭐 새로울 것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뭐 아직은 검증이 덜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크게 뭐 꼴통이거나 이런 느낌은 잘 없는데 근데 트럼프랑 친하다는 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상무장관입니다. 이제 이게 보호무역 하면 이제 무역이잖아요. 무역 담당하는 게 이제 상무장관인데 이 양반이 또 이제 이 양반 나이도 이제 김기춘하고 동갑입니다. 정정하죠. 한국 나이로 78입니다. 그 문우신 같은 경우는 60도 이제 좀 젊은데, 나이도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또
보호무역이나 나프타, 철폐 뭐 이런 것들을 또 위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정입니다. 예, 된 건 아닌데 지금 뭐 나프타 일단 되고 나면 나프타부터 재협상하겠다. 그리고 TPP는 나가리다. 그리고 미국에 불리할 수도 있는 모든 협정을 재고하겠다. 거기에 한미 FTA 들어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아저씨가 앞으로 우리나라 뉴스에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굉장히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나프타도 22년 됐는데요. 멕시코조차도 22년 됐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 좀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얼마나 이게 바뀔지 모르겠고 TPP는 뭐 시작도 안 한 거니까 그냥 끝날 것 같고 이것도 주목해야 될 양반인데 또 이제 또 미국 하면 이제 재정적인 거, 무역인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군대죠, 군대. 예.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은 여차하면 이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존 허츠먼인데 아직 된 건 아닙니다. 된 건 아닌데요. 이 아저씨가 원래 지금은 전 유타주 주지사인데 그 전에 그 이제 주중 대사였습니다. 미국 주중 대사였는데 중국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중국말로 중국 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주중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사를 끝내고 귀국할 때 중국에서 너 다시는 오지 마 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어요. 예, 그 정도로 중국을 극혐합니다. 뭐 가짜 달걀을 먹고 체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중국을 굉장히 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친구를 할 것 같진 않고 이걸 했다가는 그냥 중국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얘기가 나오기 전날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트럼프하고 뉴스 다 보셨죠? 트럼프하고 차잉의원하고 대만 총리인데 이제 통화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빡쳤죠. 중국이 빡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아주머니가 이제 대만의 민주진보당인데 민주진보당이가 반미일 것 같은데 되게 친미 성향의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남중국 해 윗꼭다리에 대만이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두테르테 와가지고 뭐 미국 꺼져라, 뭐 오바마한테 쌍욕을 날리고 이러니까 남중국 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계 돼버리잖아요. 남중국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필리핀이고 여기가 대만인데 필리핀이 지금 중국하고 싹 붙는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두테르테한테 돈 줬지. 그죠. 그거밖에 없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확 돌아서겠습니까? 진주만 공급할 때 메가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할 때가 필리핀이었거든요. 괌은 너무 작아서. 괌은 너무 작아서.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이 돌아선 거는 중국이 연락이 작업하지 않았겠느냐. 미국도 그걸 알고 좀 열받은 거지. 나랑 친한 친구를 말이야. 매일 고기를 사주면서 꼬드기고 있으니까 짱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만에서 전화가 오길래 그냥 받아버릴 거예요, 그냥. 아니, 늘 이제 받으면 대박 아니면 말고로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이제 이거 받은 거죠. 여보세요 한 거죠, 뭐.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중국 압박 카드로 필리핀이 날아갔으면 대만이 있어야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중국이 이걸 너무 예민해 하니까 그때 비정상회담에도 보셨죠. 대만 연예인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으로 갈 때 뭐 오늘 출국한다 이런 얘기하면 아예 활동을 못 한다고. 왜? 출국은 다른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만을 우리 제주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원 오브 차이나잖아요. 근데 원 오브 차이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차이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면 굳이 하나라고 구호를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이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 트럼프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바마도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전쟁이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빠친 거는 역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대만하고 차이잉원을 총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랑은 절교야 이거죠. 그러니까 당수라고 하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총통이라고 하면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는 거잖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통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총통이라고 부르지 마라. 불렀다가는 나랑 다시는 못 본다. 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또 열받았죠. 그래서 중국말로 중국 욕을 잘하는 친구를 그냥 국무장관에 앉힐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압박력이죠.
예,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특검할 때 최동욱을 하자. 그 자체만으로 박근혜한테 압박이 되잖아요. 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아저씨 골 때리는 아저씨입니다. 일단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월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까지 장관 내정자로 나온 중에서 제일 또라이 가깝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근데 또 트럼프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트위터에다가 근데 이제 대통령 당선자인데 대변인한테 하지 왜 자기가 손수 트위터를 쓸까? 뭐 오바마처럼 소통을 하려고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언론을 아주 싫어하죠. 힐러리 편이었다고. 그래서 악마의 편집을 할까봐 트위터로 자기가 직접 씁니다. 그래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한가운데 군사시설 지으면서 우리한테 물어본 적 있냐? 물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위안화를 절하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때릴 때 우리하고 상의한 적 있나? 너희들은 지 맘대로 하면 내가 전화 받는 것까지 웬 지랄이야? 이거죠.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약간 이럴 때는 약간 사이다네요. 이럴 때는 약간 근데 우리가 이걸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친구들이 이제 감정 싸움이 깊어지면 이제는 시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래는 사람이 있어줘야 됩니다. 달래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달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키신저입니다. 키신저 이 양반은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 일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비행기 타고 중국 갔습니다. 또 2일 날에. 예. 그래 2일 날 가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시진핑을 만나요. 또 시진핑을 만나고 그것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이 막 이거 갖고 싸우면서도 키신저를 중국이 부릅니다. 중국 무슨 위원회 요청에 의해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을 만났다. 중국도 이제 서로 기싸움을 하긴 하는데 이제 서로 기선제압이지 이제 새로운 아이가 왔고 만만치 않은 애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질서를 잡으려고 기싸움하는 거지. 이걸로 진짜 파국으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온건파 라인을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게 키신저인데 그리고 키신저는 그냥 가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시진핑의 최순실이라는 왕치산, 중국 공산당 이름도 길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서기와도 만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멘토예요. 멘토인데 그러면 시주석하고 시주석이 최순실을 만났으면 중국의 최고한테 얘기를 한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했더니 그냥 이제 국정감사에 나온 증인처럼 시주석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말해줄 수 없다는 거죠.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 블라블라 막 그러니까 이게 말인지 빵인지 모르는 그런 외교적인 상투적인 말만 한 거예요. 왜? 우리 둘이 한 얘기는 알려줄 수 없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쥐뜯고 싸우는데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얘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좀 여기까지만 해 뭐 약간 조율이 있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전쟁이 좋을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현안들이 많으니까 이제 기싸움 하는데 어디까지만 하자. 아니면 딜을 하는 거지. 그건 네가 먹고 이런 식으로. 그게 또 키신저가 좋았던 게 키신저가 71년도 핑퐁 회의할 때 제일 먼저 간 사람입니다. 중국을 열었던 사람이 키신저예요. 근데 40년이 다 돼가지고 또 간 거지. 그래서 이 양반도 이건희처럼 죽기 전까지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트럼프가 지르면 이제 펜스 부통령이 진화하는 국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뭐 차기원하고 통화한 사실을 놓고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 입장에 가면 바로 그거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전은요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린 뭐라고 해야 돼? 달러가 강해졌습니다라고 하면 중국은요라고 물어봐야죠. 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위안화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달러가 강해지면 위안화는 절하가 되겠죠?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까? 근데 별 느낌이 없는 거 보면 크게 절하는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보실까요? 절하됐다가 좀 많이는 아니지만 좀 돌아왔습니다. 6.9 정도까지 와 있는데 중국은 이거 가지고도 얘기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럼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어떻게든 안정화를 시키는 게 나을까? 중국은 우리하고 다르죠. 환율을 이제 약간 고시하는 국가니까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절하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하를 시키면 일단 수출에는 좋죠. 위안화가 절하되니까.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달러로 빌린 빚이 많아요. 이게 예전에 6.2 정도였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6.2 정도였다가 지금 6.9까지 왔잖아요. 뭐 0.7 오른 것 같지만 10% 이상 절하된 겁니다. 그러면 달러 부채로는 원금이 10% 증가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잘 되면 뭐하나 빚이 똑같이 느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안정화를 시키면 빚은 그대로인데 수출은 안 되네. 그래서 그러니까 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몽둥이로 맞을래 채찍으로 맞을래요. 근데 계산을 해봐야죠. 요것만 있느냐? 아마 후자가 될 겁니다. 왜? 절하를 시키면 수출해서 번 돈을 그 빚으로 다 뺏기는데, 중국이 절하하면 다른 이머징이 박살나죠.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빚은 계속 늘고. 차라리 안정화 시켜가지고 내가 수출이 예전 같지 않아도 원금 그대로고 수출 시장을 살려놓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 쪽으로 갈 건데 실제로 가고 있어요. 그럼 안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 유출을 엄청나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을 M&A 한다던가 이런 것들 일단 다 막아버렸어요. 금 사는 것도 일단 막았습니다. 금 사가지고 이제 돈이 밖으로 나가니까. 예. 이제 그런 뉴스들을 좀 정리해놨는데, 그거 보면 중국은 위안화를 안정시키고, 그 환율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우리한테는 일단 다행인 거죠. 우리한테는 다행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문제가 달러가 강해지면 정말 위안화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예. 다행히 조용히 넘어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지만 중국의 선택이 요거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남은 이야기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유럽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 나왔죠. 결과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개헌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요. 자, 결과는 아시다시피 부결이 나왔습니다. 부결이 나왔고 렌치 총리는 이제 빠이빠이 하기로 됐는데, 일단 이탈리아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 때까지는 좀 있어달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좀 연기되고는 있는데요. 뭐 사실 지금까지 뭐 브렉시트라든가 트럼프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4월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늘 뒤집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부결이 높았고 역시 부결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탈리아의 문제는 이탈리아 은행들이 부실이 꽤 높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부실 비율이 한 16% 평균 정도 된다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돼서 렌치 총리가 실각을 하고 오성운동이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게 되면 이탈리아도 영국처럼 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이탈리아는 유로존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세 번째 국가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위기로 불거질 가능성이 때문에 우려가 많다라고 설명드렸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부결이 나왔는데 그날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올랐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지수가 4%가 올랐습니다. 근데 4%가 올랐는데 은행들이 다 끌어올렸어요. 은행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는데, 부결되면은 뭐 문제가 있을 것 같더니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그래서 투자는 좀 얄밉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지금 4일 날 투표를 하는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 세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상 그대로 부결이 나왔죠. 그러면
되면 위험하다는 사람들이 딱 부결되는 그걸 보고 그때서야 팔겠냐는 겁니다. 미리 다 팔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들어가겠다는 매수 세력들은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은행들은 다 대형주잖아요. 은행이 코스닥이 있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지수 상승이 크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생각하고 좀 달리 가요. 한 수, 두 수 앞을 봐야 된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론조사랑 틀리게 나와서도 가고 뭐 맞게 나와도 가네. 역시 투자는 해야 되는 건가?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군요. 뭐 이렇게 되는데 왜 또 그런 게 있냐면 8일 날뭐 ECB도 통화정책 회의도 있지만 이탈리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결심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일단 얘기로는 지금 4월 되면 이제 유로존의 그게 끝나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가 끝나는데 지금 이게 한 6개월 연장될 것도 뭐 이런 뭐 저런 게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양적 완화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800억 유로라고 그냥 금액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본처럼 바꾸면 됩니다. 특정 목표가 될 때까지 찍겠다. 라고 하면 그냥 한 큐에 해결되는 건데 독일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 찍을지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돈이 그냥 막 풀리는 게 싫으니까 이걸 거부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이탈리아가 진짜 무너질 정도가 되면 독일도 별 수 없이 승인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 돈 풀리는 게 아까워서 죽일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리스나 이런 애들한테 준 돈은 뭐냐는 거죠. 그냥 아까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았어야지. 지금 줄 돈 다 주고 지금 와서 막판에 푼돈 아끼려다가 다 날려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념일 놓쳐가지고 욕먹고 선물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일본이 하고 있죠. 일본 양적 완화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 몇천엔 이렇게 아니잖아요. 장기금리 0% 유지하겠다. 금리 타겟제로 바뀌었잖아요. 유럽도 이렇게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냥 흐름대로 가니까 오히려 이거 끝나면 들어가야지 하는 세력들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은행주를 주도로 해서 올라가는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그냥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해도 이런 것까지는 힘드니까 그래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좀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다가 확신에 차서 계속 들리죠. 막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고 또 유럽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드디어 또 영국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그 영국의 고법에서 그 리스본 50조를 발동하는 게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게 고법까지 원고 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왔고 이제 대법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대법 심의가 들어갔는데 대법관 11명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헌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관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영국 역사에서도 11명이 투입된 건 처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고를 한 쪽은 영국 정부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 회사의 한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까지 항소심까지 이겨온 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 정부의 결정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고 그럼 정부의 총리는 지금 누굽니까? 테레사 메이죠. 테레사 메이인데 지금 원래 재판이라는 게 1심이 끝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추가된 게 없으면 그냥 선고만 때리거든요. 다시 심사를 하지 않아요. 왜? 새롭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약간 그러면 정부에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항소에서 졌던 거에다가 뭐 추가를 해서 상소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투쟁을 해야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테레사 메이가 뭐 영국의 구태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정치인이잖아요. 요즘은 불신이 트렌드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영국 정부,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어떤 논지로 그냥 국민 투표로 의해 결정난 브렉시트는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양반이 지금 원래는 브렉시트를 찬성한 사람이에요, 반대한 사람이에요? 반대한 사람이죠. 근데 반대를 했는데 찬성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총리가 돼서 지금 그 이후에 영국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은 아무리 개선해도 브렉시트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스탠드 하나 켜놓고 고민을 시작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이걸 돌릴 수 있을까? 그냥 브렉시트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찬성했던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기왕 이래 된 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면 영국에 답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소송을 걸어줬으니까 땡큐죠.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브렉시트를 위해 뛰는 것처럼 하는데 논리가 조금 웃긴 거예요. 자기 변명인데 자기 고백 비슷하게 이렇게 그 뭐 로열이라는 거는 뭐 뭐 이상한 영국 정부는 왕실의 권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조금 이제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려고 싸우는 거 아닌가? 이건 소설인데요. 지려고 싸우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이 여자는 영국을 구하는 겁니다. 의회를 뒤집으면요. 지금 박근혜 지금 탄핵한다 그러죠?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는 의회에서 결정나면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자기 이름으로 엎어버리면 너무 부담스럽고 의회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의회 보고 뒤집어 주세요 말하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포지션에서는 최대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 한 방은 날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면 영국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브렉시트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여론도 약간 퍼져 있는 상태고 그랬는데 본인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의회는 혼자가 또 아니잖아요. 당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는 엎을 수가 있고 그러면 국민들도 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 아주 아름다운 플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브렉시트는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국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닌가. 영국 도착 EU역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소설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최종 결심이 나온다 그래요. 2달도 안 남았는데 아마 메이가 이제 지는 게 이기는 이 싸움에서 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소송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EU가 아니라 EEA에 대한 것도 소송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면 거기서 또 여기서 만약에 실수로 이겨버리면 거기서는 확실하게 져주는 걸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총리의 혼이 제정신이면 나라가 그 끝까지 가더라도 돌아올 희망을 좀 찾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게 정설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근데 굉장한 설득력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미국 같고 중국도 얘기했고 영국도 얘기했으니까 또 빠지면 섭섭한 동네가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어찌됐건 일본의 경제의 가장 큰 목표 아베노믹스든 아베노올림픽스든 일본 경제에 추구하는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아베하고 난리를 쳤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같이 올려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미국 국채를 비롯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지만 이것이 일본 금리를 인상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일본은 그냥 0%의 타겟 그걸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는데 엔화는 더 안 강해지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달러의 보유 매력이 더 커지죠. 그래서 엔하고 엔이 다시 113, 114로 내려가요. 그래서 일본한테는 약간의 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좀 고민이 많지만 그 사이사이에 처신을 잘해가지고 과실들을 좀 먹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일단은 뭐 최근 금리는
국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레벨 차이가 있지만 다 그냥 흐름은 비슷하죠. 여기 최근에 다 고개를 많이 들었고 가장 고개 든 게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한국도 있네요. 일본은 이제 2달 만에 0% 위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뭐 도찐객진이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채권 시장에 큰 변화가 나온다는 게 이 정도면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이제 회색이고 신흥국이 파란색인데 이만큼의 돈이 채권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채권에 돈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랠리가 좀 변화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상황이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은 딴 거 없고요. 일단은 이거죠.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뭐겠습니까? 그냥 누가 편집을 한 건데 이렇게만 되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 GDP가 한 3만 불 정도 돼요. 3만 불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원래 1만 불까지는 열심히 그냥 가내수공업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고무다라이 만들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기술이 좀 따라 붙으면 2만 불, 3만 불까지 가는데 이 3만 불을 넘어가지고 선진국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이제는 정말 자주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혁신이 필요한 거죠. 혁신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미국도 미국의 굴뚝 산업이 여전하고요. 다 그런데 거기에 뭐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얹어지면서 더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이런 관료주의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관료주의도 잘 돌아가면 괜찮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 바탕에다가 그 제국주의의 관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독특한 경직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혁신이 좀 힘든데 그러려면 혁신이 살아나려면 혁신은 보통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부패 지수가 좀 빠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최근 모양은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지어주는 기업한테 특혜를 몰아주는 게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최근 4년간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 그래서 오늘도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게 일단 해결이 되고 나면 일단 바닥을 찍은 거죠. 이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조금 좀 시스템이 강화되지 않겠냐는 기대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주식으로 치면 바닥에서 거대 음봉이 터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 쪽으로 많이 표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새로이 법안들이 들어오는 게 꽤 많아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대부업 있지 않습니까? 러시안 캐시 같은 게 이자가 너무 비싸요. 그게 한 20% 정도로 제한하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엔 지주회사를 많이 만들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나 무슨 홀딩스 해가지고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지금 삼성도 결국에는 이재용이 어제 그렇게 송구스럽습니다만 송구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배구조를 하려는데 삼성물산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이제 지분율을 높이는 하나의 지주회사 격으로 만들려고 하고 실제 그 에버랜드가 그 역할을 했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면 의결권이 살아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회사를 분할하고 병합하면서 그 의결권을 부활시켜가지고 자기가 장악을 하는 거죠. 이게 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못하게끔 이제 발의가 되고 있고 김종인 할아버지도 뭔가 지금 뭐 대표 발의를 하고 막 이렇게 있던데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단은 지금 그 몇 년간 쌓아놨던 거 이거 빨리 좀 척결을 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만 되면은 뭐 의외로 지금은 국민 수준 보면 꽤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드는 겁니다. 지금 오스트리아가 대선이 있었는데 거기선 또 우파가 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다 우파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기득권이 좌파면 우파로 가고 지금 우파면 좌파로 가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그 긴 변화의 선에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리플레이션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이머징션까지 확대가 됐을 때 그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자산 쪽으로 자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흐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거기 맞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머징 시장 살아나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때 되면 또 우리나라의 비중 또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해외 쪽에서 여전히 관심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겠다라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있으시면 따로 주시면 되고요.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